네, 뉴스이시 주목하는 인물을 만나봅니다. 9월임의 인터뷰, 오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시사 이슈에 깊은 식견을 가진 분을 모셔봤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평론으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과찬의 말씀. 네,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뭐 저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유튜브 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에 열심히 칼럼 쓰고 있고요. 꽤 긴 분량으로 씁니다. 일부러 좀 긴 분량으로 써서 요즘 너무 단문들이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씁니다. 글도 안 쓰다 보면 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길게 쓰죠. 네, 유튜브 활동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네. 계신데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경제 네. 현안에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 관세 15%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나요? 뭐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욕심이 과한 거고요. 이번엔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트럼프가 정해놓은 틀대로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뭐 미국의 협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트럼프가 영국은 10%, 영국은 항상 미국에는 특별한 지위를 갖죠. 그러니까 뭐 10%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한국, 일본, EU에 대해서는 15%의 처음부터 정해놓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 타결을 할 때 저 선에서 우리도 끝나겠다. 금액은 뭐 일본보다 조금 줄어든 한 3천억 선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써도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한 7, 8천억을 일본보다 더 많이 써버리고 그 대신에 관세에서 조금 우리가 뭐 한 1, 2%라도 양보를 받는 게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기획에 따라서 15%, 그 다음에는 이제 20%대 국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협상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처음에 정해놓은 대로 간 거다. 그런데 그 과정은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협상국 상대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조현 외교장관이 중국을 칭하기를 문제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국이 발끈했죠. 그런데 문제적이다, problematic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미 한미 간의 정상회담 준비는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말하자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잘 기획해서 얘기한 발언이다. 일종의 계획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혹시 친중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을 탈색하기 위한 외교장관의 의도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교장관은 적어도 이때까지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에 터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뭐 매칭이다 이렇게 보고 외교장관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로 갖고 올 수 있는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대담일 것이다 이렇게 보죠.
예. 그리고 또 10월 말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필님께서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뭐 미중 간의 어떤 큰 서명이 경주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전망을 하셨는데 뭐 에이펙이 어떤 협상 무대가 될 지금 거라고 그 관측하시나요? 미중 간의 소위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145%를 때리고 중국은 124%를 때리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때리는 것 3개월 연장했다가 얼마 전에 또 3개월을 연장해서 그 3개월이 두 번째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네. 그 이제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는 기간하고 맞물리는 것이죠. 겹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에이펙에서 잘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이 타결되는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잘 두 국가를 유도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의 금수 전 세계 선진 군사 대국들에게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최근에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말하자면 미국을 히토류 문제로 말하자면 걸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전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만은 어떻든 큰 협상이 경주에서 다행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아주 맞아떨어지는 시기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재명의 어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이런 데서 어느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 이번에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여지가 좀 있죠. 예, 어떤 점을 왜냐하면 반성해야 할까요? 과거에 그 한미 FTA 할 때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관세 올리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미 FTA 체제를 지키는 것을 말하자면 그 지상 과제로 삼아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미 FTA라든가 자유무역 체제라든가 시장 경제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스템적인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예. 재밌습니다. 우선 만나면. 재밌게 사람을 재밌게 해주고 무장해제를 좀 시켜요. 그래서 본인도 시체말로 좀 부끄러운 얘기, 숨겼으면 좋을 것 같은 얘기도 굉장히 쉽게 해요. 예. 본인이 말하자면 좀 쪽팔리는 얘기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고 그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들도 있고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날 저는 주로 한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경제를 끌고 가는 기본은 투자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네. 그 소위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경제 이론을 가지고 했지만 경제 이론의 기본은 투자에서부터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다. 투자가 늘어나야 임금도 올라가고 투자가 늘어나야 결국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거다는 요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자본 출자에 대한 어떤 종류의 격려,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다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혹시 있었을까요? 규제 완화 같은 거 또 바로 며칠 있다가 본인이 기업가들을 좀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아마 규제 완화라든가 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대안들에 대해서 주문들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 물론 그 중에서 발표된 것도 있고 발표 안 된 것도 있고 발표된 거는 예를 들어서 배임죄 같은 것을 없애보겠다. 또 지금 그 경제범죄에 관해서 경제적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을 형벌로 처리하는 조항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심지어 뭐 한 4,000개 정도 조항인데 그런 경제범죄를 형벌로 처리하는 문제를 좀 줄여보자 하고 태스크포스를 얼마 전에 그렇죠. 지난주에 출발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대주주 배당 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방향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주장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자는 주장을 주로 하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으로 전환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격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약속을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엇박자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 있는데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가 곧 발표가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사의 기조는 뭐 정치인은 최소화할 거다라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은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역시 사명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침해고 예. 또 이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다 보니까 사법부는 어차피 사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중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면권은 되도록이면은 적게 행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최순실과 예를 들어 조국 같은 게 뭐 실명을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순실과 조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최순실은 확실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모든 당사자들이 다 나왔는데 최순실만 지금 붙잡혀 있거든요. 근데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사면 얘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 개인으로 놓고 보면 사면의 시기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조국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또 가족 전체로는 굉장히 중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고 아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오늘 또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몇 사람의 그 사면자를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일종의 어제 보도가 나왔죠. 추문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원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대방과의 화해를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그 제도 자체가 그래서 원래 사면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왕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일부 대리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 양쪽이 충돌하는 가운데 그것을 중재해 보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으로서 사면권이 유일하게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면권의 이론으로 보더라도 사면권은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사면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결국에는 주필님께서도 이제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또 오찬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지금 통합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성 친명으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뭐 강성 일색이다 이런 비판도 좀 많고요.
있는데요. 통합이 좀 지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안 될 것 같군요. 예. 네, 지금 양당 모두가 소위 이 강성 또는 전투형 배치를 예.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정치 흐름도 그야말로 이 투쟁과 대결의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몹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국힘당 쪽에서 뭔가 틀을 깨는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현재 진행되는 느낌으로 봐서는 그다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야말로 강대강의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나 이 추석 전에 모든 개혁 과제를 일단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는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까지 적어도 가을까지는 갈등 구조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통합의 정치는 아직은 조금 요원한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노력을 뭐 입만 열면 통합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잘 될 것 같지 않군요. 네, 지금 근데 주필님께서 이 질문을 또 저희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미통합비서관을 주필님께서 추천을 하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좀 추천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비상계엄을 옹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말하자면 해석과 판단입니다. 저는 언론들이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비판이 일종의 그 사상검증이라든가 종교재판 같은 성격을 띠면 매우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준욱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 여러 가지 팩트들을 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에 근거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통합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영입된 분인데 또 제가 여러 사람 중에 그분을 추천한 이유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성실하다. 예. 이 중도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그 이해도 상당히 높은 분이고 그래서 추천했던 건데 그분이 소위 진보 언론 또는 좌파 언론에 의해서 배제가 되었죠. 저는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보 혹은 좌파 정권이 그런 정도까지도 배척한다면 통합은 없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포섭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배제를 했다 하고 그 문제 중에 하나로 지난 12.3 계엄을 정당화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 책에 있는 쓴 내용입니다만은 정당화했다. 이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죠. 말하자면 많은 보수 인사들이 12.3 계엄에 대한 동정의식,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하는 정도의 느낌을 진술한 건데 그거를 옹호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거는 사상 검열 같은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진보 진영 또는 좌파 그룹의 어떤 그 이 협소함을 오히려 드러낸 것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주필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보수는 망했다. 보수는 부끄러운 집단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기에 빠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어떻게 해야 보수 진영이 조금 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힘당은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힘당은 국힘당의 정당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면 공천을 위해서 존재하는 뜻다방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굉장히 냉정한 비판이고 차가운 비판입니다마는 국힘당은 일단의 극우적 성향을 갖는 보수 군중들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합리적 공간 안에서 많은 소위 보수 시민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정당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힘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시민적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군중은 있습니다마는 시민적 조직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힘당이 지금 재생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 그런 시민 조직들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위 정당 내부의 민주성, 민주정당으로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지금 전당대회 진행되는 거 보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과격한 투쟁의 언어들만, 심지어 김문수 제일 유력하다는 김문수 후보는 피의 투쟁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매우 걱정되죠.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옹립하던 수년 전에 윤석열 저분은 틀림없이 나중에 사고 칠 거다. 그때 보수는 책임질 수 있겠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지경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예. 보수는 아직도 왜 지금 이 지경으로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국힘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